옛날 옛적 옥지 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이름처럼 모름지기 모든 일들이 억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억지로 웃고 억지로 슬퍼하며 심지어 억지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억지투성이인 이 섬에서 사람들은 항상 피곤했고 삶은 마치 꾸며진 연극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다가 잘못 들어온 듯 보였고 머리에는 자연스럽게 눌린 모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긴 억지 섬이에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즐겁게 살아야 해요. 노인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무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자연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곳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잤답니다. 그들은 억지로 자신을 바꿔가며 살지 않았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겼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욕심내지 않고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필요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화로웠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이야기는 억지섬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실컷 웃을 일이 생기고 억지로 울지 않아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섬은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웃음과 따뜻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섬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 섬은 이름을 바꿨죠. 이제는 자유섬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억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했습니다. 무의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억지를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퇴계 이황의 기호발설.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매력적인 철학적 사상인데요.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볼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아주 재밌는 썰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소위 기호발설 강연이 열리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날 강연은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퇴계 이황의 강연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부터 자리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자학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전부가 모여들었죠. 드디어 퇴계 선생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검소한 옷을 입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백성들 앞에 서셨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다름 아닌 이기호발설. 청중 중에는 그의 철학 강연을 이미 여러 번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저 어려운 이야기로 하루를 때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퇴계 이황은 준비한 장면극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보고 있는 가운데 무대에는 이를 상징하는 인형과 귀를 상징하는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이 인형은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예의 바르게 서 있었고 귀 인형은 무대 곳곳을 산책하듯 산만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와 귀 인형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무대를 가로지르며 춤을 추던 둘은 결국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단어는 좋아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계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이와 귀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와 귀가 함께 춤을 출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쳤죠.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이론이 이렇게 재미있고 쉽게 설명될 수 있구나 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 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 세상의 모든 행동과 현상은 이와 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도 때로는 단순하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의 강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지혜와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이 기호 발설을 더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태계 이황의 철학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게 했길 바라며 그의 기호 발설을 가슴속에 새기는 여정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작은 마을 애기 득기이라는 이름의 장난기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득기득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며 웃음을 선사하는 아이였죠. 그의 장난은 결코 악의적이지 않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득기득은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인 이이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장난은 늘 사람들을 웃기긴 했지만 기득기득은 어르신이 가진 지혜의 깊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이용은 젊은 시절 율곡 이이의 철학과 이기이언론을 연구하며 지혜를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기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기득기득은 이기용의 둥글둥글한 얼굴을 떠올리며 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저 기득기득입니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득기득은 힘차게 외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기용은 살며시 문을 열고 소년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래, 기득기득, 우리 마을에 우승꾼이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고? 이기용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기득기득은 이기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기용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먼 옛날 비조차 없던 시절 하늘과 땅이 하나였고 그 속에서 이와 기가 춤을 추며 우주를 창조하였단다. 이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원리였고 기는 그 질서 위에서 힘차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곤 했지. 기득기득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기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가 창조된단다. 이를테면 나무가 자라나고 사람들이 꿈을 꾸고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이와 기의 작품이지. 이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며 세상을 만들어가지. 기득기득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반짝이는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제가 하는 장난도 이와 기의 조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기용은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단다. 기득기득. 내가 치는 장난도 기가 발현된 것이지만 그 속에 타인의 기쁨과 웃음을 생각하는 이가 깃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의 장난이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겠지. 기득기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저는 앞으로 제 장난에 더 많은 이를 담아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거예요. 라고 결심했습니다. 이기용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기득기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생각했구나. 그렇게 너희 이와 기를 잘 조화시키면 너도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기득기득은 장난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해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장난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장난꾸러기라기보다는 깊은 사색을 통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득기득 기인으로 기억하였습니다. 기득기득은 이와기의 진정한 의미를 들으며 마을의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용은 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세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율곡 이이의 이론은 한 마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인 디히텐도르프의 칸트의 정언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돌프였고 루돌프는 마을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올바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칸트의 정언명령을 따르는데 받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언제나 존경했고 때때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루돌프는 마을의 빵집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빵이 각 구워져 나오고 있었고 모두가 그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빵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고 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빵을 사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줄의 맨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노파가 줄 끝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발을 절며 힘겹게 걸어왔고 그 모습이 매우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앞에 사람을 밀치며 재빨리 빵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루돌프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내 행위에 경률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루돌프는 노파에게 다가가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친절함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을 통해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행동 원칙은 모든 이에게 보편적 법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경륜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그의 신념에 부합했습니다. 루돌프의 결단을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은 노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빵을 살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칸트의 정원 명령이 단순한 이론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돌프의 선택은 개인적 이익이나 상황을 넘어서 모두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원 명령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체득되었고 그 후 마을은 더욱더 따뜻하고 인심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루돌프의 단 한 번의 선택이 마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진 무조건적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윤리적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그곳은 정원 명령의 진가를 알리는 작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칸트의 철학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결국 정원 명령의 원칙은 그렇게 멀리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